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표현 중시성 볼까요? 3페이지. 자, 뭐죠? 지금 이제 목적 적합성 봤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그러면 이제 표현 중시성, 표현하게 충실하래요. 충실하게 쓰래요. 충실하게 쓰래라고 하는 게 표현 중시성은 볼게요. 목적 적합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됐어요?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그러면 이때 충실한 표현 충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뭐죠?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그 다음에 뭐죠? 중립적으로 서술하래요. 그 다음에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세 가지 뭐죠?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서술하래요. 그 다음 뭐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됐죠? 그럼 볼까요? 자, 표현 중시성 정보란 뭐죠? 완전히 예측은 아까 목적 적합성이고 완전히 뭐 중립적이면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뭐 중립적이면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서술. 그다음 뭐예요? 중립적 서술. 그다음 오류가 없는 서술.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서술하래요. 그다음 뭐예요? 오류가 없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세 가지. 정보란 완전히 중립적이면서 이걸 외우라고요. 정보란 완전히 중립적이면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완전히 뭐라고요? 중립적이면서 오류가 없으면 좋겠다. 됐어요?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서술해요. 중립적 서술은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익이 안 났으면 이익이 안 낸 대로 그대로 보고해야지 우리 회사는 재투자 들어갑니다 라고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볼게요. 자, 거기 나왔죠? 거기 출제하죠. 3페이지 보시면 표현 중시성에 읽어볼까요? 재무보고서는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나왔죠? 완벽하게 표현 중시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 특성이 있을 것이다. 서술은 뭐하고?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 완전한 서술은 보세요. 정보 이용자가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뭐 하는데? 서술되는 전제 조건이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보를 보여주려면 뭐 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어떤 정보를 주려면 뭐 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완전하게 서술하래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모든 정보를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데? 그렇지. 정보 이용자가 전제 조건이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주석에 랜드프로 건물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석에 써 있어요. 차입금에 대한 랜드프로 건물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석에 써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궁금하겠죠. 차입금이 얼만데? 주석에
랜드프로 건물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다고. 그러면 차입금이 얼만데? 제1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 제2금융기관이 빌렸는지 이자율이 얼만데? 그래서 담보 설정가액이 얼만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완전하게 공시를 해줘야 되겠지. 이해가요? 다 얘기를 해줘야 이게 완전한 서술이잖아.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완전하게 서술해라 라고 하는 거. 됐어요? 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완전한 서술은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가 서술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은 뭐죠? 치우치면 안 되죠.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편파적인 정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정보는 담백 깔끔하게 보고돼야 돼. 그죠? 담백 깔끔해야 돼. 그죠? 중립적으로 서술했을 때 충실하게 표현했다고 얘기해요. 중립적으로 서술하라고. 이익이 안 났으면 어떻게? 이익이 안 난 대로 보고해야 되지. 그지? 근데 우리 회사는 재투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봐봐. 중립적 서술은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대해서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만 줄지세요. 중립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대한 표시 없어야 된다. 중립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유리하게 불리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편파적이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이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성은 신중성을 기업으로 뒷받침된다.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가 없는 서술 나왔나요? 자, 첫 번째만 주세요.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오답으로 어떻게 팔까요? 그렇죠.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건 정보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보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보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현 충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죠? 또 나왔죠? 네 번째 끝에 표현 충실성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줄쳐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거기 네 번째 끝에 표현 충실성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충실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보고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조금을 받았을 때 내가 정부로부터 보조받아가지고 전기차를 샀을 경우에 한다면 충실하게 표현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매우 유용한 정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받아가지고 내가 전기차를 샀다면 충실하게 표현된 것은 표현됐지만 그 정보가 매우 유용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들어갑니다. 시험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보강적 질적 특성의 카테고리가 몇 개 있죠? 4개. 뭐뭐 있어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그래서 비교 가능성, 적시성, 비비적거리는 검증 가능성, 또 이해 가능성. 됐나요? 이 소속이 중요해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 그래서 비적 거미.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자, 거기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됐나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비비적거리는 거미.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누구를 만족해야 돼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먼저 만족해야 된다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 보강적 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만족해야 된다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만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충실하게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는 유용하게 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유용하게 할 수 있으나 집단적으로는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오답을 만들 수 있겠지. 됐어요? 에? 외워야 돼요.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교 가능성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어느 소속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비교 가능성 보시면 자, 정보 이용자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 필요 없고 식별만 줄쳐요. 식별. 포인트가 두 글자. 식별이라고요. 뭐라고요? 식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을 비교 가능성 정보라고 얘기해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교 가능한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식별. 외워요. 뭐라고요? 식별.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요. 비교 가능성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유사점과 차이점 뭐라고요? 요거 포인트가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라고 해서 이해 가능성 이렇게 오답을 많이 파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식별이에요, 이해예요? 식별. 외워. 두 글자만 외우면 돼요. 유사점, 차이점, 식별. 다 필요 없고 식별 그럼 뭐다? 비교 가능성. 식별 그럼 비교 가능성. 외워야 돼. 포인트가 비교 가능성은 식별 뭐라고요? 식별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비교 가능성 바로 발라내야 돼요. 유사점, 차이점, 식별 뭐다? 비교 가능성.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또 줄쳐. 일관성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비교 가능성은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뭐하지 않다. 일관성은 비교랑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읽어보고 할까요? 누가 목표죠?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그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뭘 준다? 도움을 준다. 한번 딱 보고 할게요. 도움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이거는 거죠. 이거 봐봐. 랜드프로와 다른 회사. 그죠? 랜드프로와 B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있던. 그러면 이건 기업 간의 비교. 기업 간의 비교. 그 다음에 작년 19년, 20년도 재무상태표와 21년도 재무상태표를 비교해야 되겠지. 이걸 기간 간 비교. 뭐라고요? 기간 간, 그러니까 기업 간의 비교. 랜드프로와 다른 회사의 기업 간의 비교가 있고 기간 간 비교. 20년도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고 21년도 재무상태표. 기간 간 비교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회계는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단기말, 전기말 같이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단기말과 전기말을 같이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
비교 정보를 공시하잖아. 이해가요? 비교 정보를 공시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원가로, 자, 유형자산을 내가 토지를 평가할 때 원가로 평가해요? 시가로 평가해요? 원가로 평가했으면 쭉 원가로 평가해야 비교 가능하잖아. 맞죠? 내가 토지를 시가로 평가했으면 계속 뭘로 가야 돼? 시가로 평가해야 비교 가능한 정보잖아.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추어야만이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죠?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일관성 있게 회계 정책을 적용해야 되잖아.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어때요? 일관성 있게 공시를 해야 비교 가능한 정보라고. 일관성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원가로 평가했으면 계속 원가로 가야 되고 시가로 평가했으면 계속 시가로 평가해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은 뭐가 되어 있지만 관련은 되어 있지만 뭐하진 않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회계 정책을 적용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지.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다? 누가 주인공이야? 비교 가능성이 주인공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누가 목표고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표고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다만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뭐 준다? 도움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일관성 있게 공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요? 일관성을 갖추어야만이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래서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누가 목표다? 누가 갑이야?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주인공은 비교 가능성이지 일관성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뭐가 준다? 도움을 준다. 됐어요? 바꿔서 설마 이거 나오진 않겠지. 시험에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은 뭐 도움을 준다 그러면 틀린 거지. 누가 목표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뭘 준다? 도움을 준다. 되셨어요? 거기 나왔죠.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일관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관성이라는 게 뭐야? 원가로 평가했으면 계속 원가로 평가해야 되고 시가로 평가했으면 시가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누가 목표고?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일관성은 수단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거기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됐나요? 한편 시험은 나오지 않았어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는 통일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한 것끼리 보여줘야 되고 다른 것끼리는 다른 것끼리 보여줘야 비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뭐를 충족하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다. 됐나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을 달성될 수 있다. 또 줄쳐요.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뭐가 감소된다? 비교 가능성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감소된다. 회계 처리를 다른 방법 쓰면 어떻게 돼요?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잖아요. 아니 원가로 평가하다가 시가로 평가하면 어때요?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떨어지겠지. 됐나요? 이렇게 돼서 비교 가능성 살펴봤고요. 요거 네 가지 체크해야 돼요. 자, 식별,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일관성은 비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누가 목표고?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그죠?
일관성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비교 가능성이고 일관성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변화성은 뭐 한다?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 넘어갑니다. 검증 가능성. 자, 검증 가능성은 볼까요? 검증 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지를 정보 이용자가 다 필요 없고요. 요거 좋죠. 확인.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뭐 하는데? 확인. 포인트가 확인이에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뭐다? 확인.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보세요.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여기 보세요. 내가 해보나 네가 해보나 동일한 정보이어야 검증 가능한 정보예요. 네가 해보나 내가 해보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검증 가능한 정보예요. 여기 보세요. 랜드프로를 재고자산을 측정해 봤더니 내가 측정해 봤더니 100억이에요. 이 랜드프로 재고자산을 측정해 봤더니 100억인데 다른 분이 들어가서 측정했더니 1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김양수가 측정했더니 100억이고 여러분들이 측정했더니 10억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말을 믿어요? 이건 검증 가능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요? 검증 가능하려면 내가 측정했더니 10억, 여러분들 측정했더니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검증 가능한 정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측정했더니 10억, 여러분들이 누가 측정하더라도 10억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검증 가능성 정보가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 이용자가 뭐 하는데?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확인 포인트. 그럼 여기 나왔죠.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내가 해보나 네가 해보나 멀쩡한 애들이 그죠?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뭐 한다? 의미한다.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해보나 네가 해보나 얼마? 10억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검증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예? 자꾸 보셔야 돼. 다시 한번 거기 나왔잖아요.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는 경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것을 의미한다. 또 줄쳐봐요.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일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단일점 딱 그 지점 하나. 단일점 추정칠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점 딱 그 한 점 추정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3월 30일 날 이런 얘기예요. 3월 30일 날 딱 그 한 점. 3월 10일 날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3월 30일 날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간을 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간을 열어가지고 한 3개월 이내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해도 이건 검증 가능한 정보라고. 그러니까 단일점 추정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열어가지고 3월 30일 이내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해도 검증 가능하다고. 말이 어렵죠. 단일점 추정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딱 그 지점 하나. 단일 딱 그 지점 하나 추정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우리 회사가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말할 수 있지만 기간을 열어가지고 30일 이내 3월 30일 날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간을 열어가지고 30일 동안에 30일 이내 상환되는 채권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검증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단일점 추정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열어가지고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일점 추정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세 가지 확인, 그죠? 그다음에 단일점 추정 필요 없다. 그다음에 적시성 볼게요. 적시성은 뭐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 재무제표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려? 그러면 뒷북치잖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때 뭐라고요? 제때 두 글자 외우면 되잖아. 뭐라고요? 제때 그러면 적시성. 그 다음 이해 가능성. 자, 정보를 그죠? 이해 가능성. 어때요? 투자자들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 되겠죠. 투자자들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써내야 되겠지. 그래서 정보를 뭐하고? 명확하고 또 간결하게 분류하고 또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를 간결하게, 그죠?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래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줄 쳤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거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가의 제약이 나왔나요? 자, 정보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정보를 만들려면 돈 들어가요. 그죠? 세상에 움직이는 건 다 뭐다? 돈이다. 그래서 원가에 제약이 있다. 거기 원가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원가가 효익보다 크면 고급진 정보가 아니죠. 그죠? 그럼 뭐보다 커야 돼요? 원가보다는 효익이 커야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닐까요? 됐죠? 원가가 효익보다 크면 고급진 정보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원가보다는 뭐가 커야? 효익이 커야 의미 있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가의 제약이 받는다. 그러나 네 번째 줄 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가의 제약이 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 재무정보의 누구에게? 이용자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아니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완전히 뭐 징글징글하지.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자, 기본 가정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가정, 기본 전제. 자, 기본 가정은 뭐죠? 자,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 봅니다. 자, 기본 전제는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 가정은 무슨 기업이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고 가요. 기본 전제. 뭐죠? 기업은 뭐죠? 계속해서 사업할 거라는 전제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기업은 언제까지 간다?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잖아. 이 랜드프로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가요?
사람은 언제 죽어요? 계속 가요? 언젠간 죽겠지. 그러니까 기업도 언젠가는 뭐야?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갈 거다 이거잖아.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고 가겠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딱 하나 깔고 가요. 뭘 깔고 가요? 계속 기업을 전제로 그죠? 깔고 가겠다.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겠다. 계속 기업. 기본 가정은 딱 하나. 무슨 기업?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고 간다. 옛날에 기본 가정은 4가지 있었어요. 4가지 있었다가 3가지로 줄었다가 2가지로 줄었다가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뭘 깔고 간다고요?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고 가겠다. 그죠?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요. 무슨 기업?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 기업은 뭐죠?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계속 갈 거라는 전제하에 작성되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 할 거야. 그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딱 하나. 뭐?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기업과 뭐가 있다 그러면 틀려. 딱 하나만 제시하고 있다고. 뭐예요? 그러면 시험에 이거죠. 계속 기업과 발생주의가 있다 그러면 OX. X예요. 뭐뭐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기본 가정에 뭐뭐가 있다 그러면 틀려. 딱 하나만 제시하고 있다고. 뭐를?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간다고. 됐어요?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간다. 됐죠? 뭐뭐가 있다 그러면 틀려. 계속 기업과 발생주의가 있다. 계속 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그러면 틀려. 딱 하나. 계속 기업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 됐나요? 예? 예? 계속해서 사업은 할 거다. 계속 가서 갈 거다. 라는 전제하에 기본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이 있다. 거기까지 주시고요.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이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할 거라는 가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뭐하거나 청산하거나 청산. 계속 기업의 반대가 청산 기업이죠. 예? 회사가 망해서 쪽낸다는 거잖아. 야, 문 닫어, 샷다 내려. 청산 기업일 때는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에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원가로 평가할까요? 시가로 평가할까요? 청산기업이야. 그러면 시가로 평가에 맞겠죠. 그래야 주주들이 내 돈 얼마나 건질지 의사결정할 거 아니야. 청산기업이라면 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로 평가하겠지. 맞잖아. 아니 계속 갈 거라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겠지만 청산기업이라면 어때요? 문 닫을 거야? 그러면 시가로 가야 맞겠지. 시가로 평가해야겠지. 그래야 투자한 사람이 얼마 건질지 그죠? 건지겠구나 의사결정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계속기업 가정에서 파생되는 개념 나오나요? 예? 참고로 보세요. 나올 거는 없어요. 자, 자산과 부채를 순실현가능 가치나 공정가치가 뭘로 평가하겠다?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겠다. 역사적 원가가 뭐죠? 시도 원가. 계속 원가로 평가하겠다. 10년 전에도 1억인데 계속 원가로 가겠다. 지금도 1억으로 가겠다. 그러면 역사적 원가도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계속 기업이니까 토지를 10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지금도 1억으로 평가하겠다.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감가상각. 감가상각. 보세요. 자,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10년 쓸 거야. 그럼 적어도 몇 년은 간다는 얘기야? 10년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가상각도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됐어요? 세 번째, 뭐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유동, 비유동.
1년 안에 돈 되면 뭐예요? 유동. 1년 이상 걸리면. 그럼 최소한 1년은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계속기업을 가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됐어요? 에?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 수익 있는 곳에 비용을 대응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역시 계속기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개념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적 특성 OX 볼게요. OX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냥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고 OX 합시다. 문제가 많잖아요. 자, 11번. 우리 기출문제에 다 넣었어요. 자, 11번 가봅니다. 재무복을 위한 개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념칙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이를 위한 개념을 서술한다. 맞죠? 예? 좋은 얘기. 재무제표 작성자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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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도움을 준다. 맞죠? 그 다음에 개념칙에는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그죠? 개념칙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5번 개념체계는 국제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개념체계는 한국 채택기준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 답은 몇 번? 5번 13회 때 기출수정입니다. 12번 가볼게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우리 수험생들은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답은 몇 번? 2번. 맞아요?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13번.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적용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2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낸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때 완벽하게 표현 충실성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맞아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비교가능성, 검증하는 적시성, 이해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맞아요? 자, 14번 19회 거.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어져 표시된 정보는 이해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맞잖아. 아까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게 되면 이해가능성이 높다. 계속 보셔야 돼. 방법은 없어. 됐어요? 2번.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다 모두를 갖고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번.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 지를 줄쳐 확인. 여기 어디 갔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있어봐. 다시.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뭐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4번. 적시성은 뭐죠? 제때. 제때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 오기로 인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 15번 19회 거. 19회 거 두 문제 나왔네. 14번하고 15번.
재무보고의 개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부 부채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맞죠? 그래. 답은 1번이에요. 부채는 어때요?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부채로 인정해 주잖아요. 맞죠?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해서 작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됐어요. 부채는 추정값도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자산 측정 기준으로서 역사적 원가는 현행 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높다. 역사적 원가는 뭐죠? 신뢰성이 높죠. 역사적 원가가 뭐예요? 역사적 원가가 10년 전에도 1억인데 지금도 1억이죠. 그러면 못 돼요. 역사적 원가는 현행 원가의 적시성이 높다가 아니라 신뢰성이 높죠. 그러면 현행 원가로 평가하면 적시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뭐죠? 현행 원가는 바뀌었죠.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에 비교하여 적시성이 높다 그럼 맞지.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는 뭐가 높다고요? 믿을 수 있잖아. 10년 전에 1억이야, 지금도 1억이야. 그러면 신뢰성은 높지만 적시성은 떨어지겠죠. 아니, 그렇잖아. 현행 원가가 뭐죠? 지금 사면 얼마니? 라고 하는 거잖아. 역사적 원가는 이따 배우겠지만 얼마 주고 샀니? 라는 건 역사적 원가고 1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니? 이건 뭐야? 역사적 원가고 지금 사면 얼마니? 라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사면 얼마니? 그럼 뭐야? 현행 원가. 그러면 적시성 높은 것은 현행 원가가 적시성이 높지. 됐어요? 그 다음 3번 아까 배웠잖아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거기 봐봐.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아까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청구권과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럼 오답이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변동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도 왜 틀렸죠?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틀렸죠. 아니, 청산할 거래요. 축소할 의도를 필요성이 있대요. 그러면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가로 가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5번에 1번. 어쨌든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그죠? 상당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16번.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시성은 제때 맞아요? 제때. 2번.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자, 3번.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맞죠? 유사점, 차이점, 식별, 그런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뭐 하는데?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확인.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답은 5번. 됐어요? 자, 17번. 옳은 거.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렸죠? 2번.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답은 2번. 3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예측치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오답.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이용자의 경우에도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5번.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확인 가치를 갖는다. 바로 그러니까 한 10번씩 보면 답 찾아낼 수 있어요. 자, 18번. 옳지 않은 것.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는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성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네가 검증해보나 내가 검증하나 10억이라고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검증 안 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표현 중립성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제가 아까 뭐라서 식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답은 4번. 이거를 이제 오답을 못 쳐, 거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라니까, 이해 가능성 맞는데? 그러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다? 식별이에요. 외워야 돼. 식별 그럼 뭐다? 확인하는 것. 검증 가능성. 됐어요? 적시성은 제때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오케이. 19번. 21회 때 옳지 않은 것.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이어야 한다. 예측치일 필요? 답은 1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를 보고 안 보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미칠 수 있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돼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무슨 가치? 그렇죠. 확인 가치를 갖는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됐어요? 20번 봐봐. 이거 나왔잖아.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 차이점, 식별 그럼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렇지. 비교 가능성. 외워야 돼. 식별 그럼 비교 가능성. 2번은 뭐요?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렇지. 검증 가능성. 그거 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식별 그러면 비교 가능성. 확인 그럼 뭐 바로 찾아야지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됐어요? 23회 거.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중실성이다. 표현 중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이해 가능성이 틀렸죠? 적시성. 답은 3번.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맞아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2번.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내 돈 가지고 잘 굴리고 있느냐? 내 돈 맡아서, 그죠? 수탁책임. 잘 책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해 가요? 내 돈 맡아가지고, 그죠? 잘, 책임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맞죠? 내 돈 맡아서 잘 책임지고 있느냐? 내 돈 맡아서 잘 책임지고 있느냐 그래서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기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 맞아요? 내부 정보 이용자 맞잖아.
최고 경영자 사임은 경제사건이지만 회계거래가 아니다. 회계정보는 인식하고 추정 처리 보고의 단계를 거친다. 5번 보세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과정에는 계속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OX. 아까 계속기업은 딱 하나.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발생기준만 있다고 그랬죠? 계속기업. 기본 과정은 딱 하나. 뭘 깔고 간다? 계속기업을 기본 과정으로 깔고 간다고 그랬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더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거 OX 한번 봅시다.